카니 씨는 40대 독신 회사원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위험한 숲 한가운데 전혀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곧 그의 SS급 능력이 각성하고 온라인 쇼핑의 힘으로 성공한 상인이 되어 미녀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이 세계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트럭 하늘 본 적이 없었고 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앞에 상태창이 나타나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받은 영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들뜨지만 곧 선택지가 아이템 상자, 쓰레기통, 그리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 창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서 그런 다음 식물을 안에 넣어 아이템 상자를 확인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자 쇼핑 앱을 이용해 보기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팔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아이템 상자에 있는 식물을 팔아보려고 합니다. 아이템 상자가 그에게 잡초라고 말하지만 돈을 벌어다 줄 만한 종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기사의 칼을 발견하자 가니 씨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98,000엔에 팔았고 그 돈으로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전사를 위한 무덤을 만들 삽도 사고 숲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자전거도 삽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기 위해 망원경도 삽니다. 숲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자전거와 주변을 살피기 위한 망원경을 샀습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시작하고 물건을 팔아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무지한 농민들에게 현대 문물을 선보입니다. 어느 저녁,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개 같은 괴물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겁에 질려 온라인에서 무기를 찾기 시작하지만 앱이 당연히 미국 기반이 아니었기에 유용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먼저 괴물들에게 폭죽을 던져보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이 사용법을 아는 무기인 새총을 찾습니다. 조준 실력은 스톰트루퍼보다 형편없지만 몇 발 낭비한 후 겨우 몇 마리 괴물을 마치자 괴물들은 재빨리 도망친다. 카니 씨는 이 기회를 타고 자전거를 최대한 빨리 몰아 아침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린다. 이제 숲가장자리에 다다른 그는 근처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사업 제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돈으로 가죽 가방과 후추를 산다. 그는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하여 높은 풀을 지나다가 거의 상인의 마차에 치일 뻔합니다. 상인 파유는 카니 씨도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행하는 음유시인 옆에 태워줍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카니 씨는 파유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파유는 그에게 감사하지만 카니 씨는 길에서 도시와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준 것에 대해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유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니 씨는 후추가루가 담긴 자루를 건네주고 이것 때문에 금발의 파유는 상인이 불안해합니다. 그는 카니 씨의 귀에 대고 향신료 판매 생각을 그만두라고 속삭입니다. 무서운 상인 집단인 바이코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유는 향신료를 공개적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개인적인 거래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는 지갑을 찾기 시작하지만 카니 씨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요. 파유는 상인으로서 싸게 물건을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공짜는 없다. 그는 가니 씨에게 50,000엔 상당의 구리와 은화를 건네주고 가니 씨는 겨우 950엔의 후추를 얻었기에 충격을 받는다. 그 후 그는 잠시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여관을 찾는다. 아젤리아라는 쾌활한 소녀가 여관에서 그를 맞이하며 그를 등록하는 동안 잡담을 나눈다. 그녀는 가니 씨가 상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 나라 말을 읽거나 쓸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에게 읽고 쓰고 기본적인 수학을 할 줄 모르면 상인조합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카니 씨는 자신은 이미 수학을 잘하니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대신 다른 나라 사탕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계략은 아젤리아에게 통하고 아젤리아는 평소 자신이 감히 가져볼 수 없었던 사탕을 먹으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카니 씨에게 그들의 언어를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는 일본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금방 익힙니다.
일본어와 큰 차이가 없어서 금방 배웁니다. 연습하는 그를 두고 아젤리아는 그의 방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곧 성공한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카니시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곧 말이죠. 카니시는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뻘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아젤리아는 그를 아빠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카니시는 그녀의 모습을 타이타닉 스타일로 스케치해주고 아젤리아는 그 그림에 압도되어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그에게 엉덩이를 맞게 합니다. 다음 날 카니시는 상인 길드에 가서 신분증을 발급받는데 그것은 마치 작은 지팡이. 그 후 그는 시장을 거닐며 다양한 물건들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과일 행상이 수박을 보여주며 그의 관심을 끌고 그에게 무언가를 사라고 합니다. 카니시는 이 세상의 과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과일을 사서 나중에 아젤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아젤리아는 그에게 과일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에게 상인 일을 잘 해내는지 묻습니다. 면허증. 카니시가 지팡이를 보여주자 이제 설탕 아빠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기쁨에 그녀는 깡충깡충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설탕 아빠가 돈을 벌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카니시는 아젤리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위한 가판대를 만들기 위해 목수 일을 합니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무 옷핀을 발견하고 여기에는 좋은 옷핀이 없으니 그것을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좋은 옷감 집게가 없으니까요. 그 후 카니시는 시장에 가서 할머니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가 물건 상자에서 가판대를 꺼내자 여자는 놀라서 그의 물건을 확인하러 온다. 그의 상품들을 살펴본다. 그녀는 그가 고품질이 물건들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녀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것은 나무 집게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무 집게들이었다. 그녀는 카니시에게서 몇 개를 사고 나서 베테랑 상인 아나마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베테랑 상인이라고 말한다. 곧 손님들이 그들의 가게로 오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카니시의 나무 집게를 샀다. 나무 집게들을 구입했다. 덕분에 아나마도 평소보다 더 많은 주문을 받습니다. 곧 금발의 젊은 남자가 그의 가게에 와서 그의 옷과 칼을 보고 카니시는 그가 꽤 부유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 남자는 칼에 관심이 있었고 진열된 것보다 더 큰 칼이 있는지 카니시에게 묻습니다. 진열된 것보다 더 큰 칼 말입니다. 카니시는 더 큰 칼을 찾기 위해 쇼핑 앱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는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냥용 칼을 찾습니다. 그는 가격을 묻고 손님이 사냥용 칼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보고 카니시는 그 칼의 가격을 금화 하나로 매겼다. 남자가 그 훌륭한 칼을 높은 가격에 살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 고양이 귀를 가진 퍼리가 카니시 앞에 나타나 그를 냄새 맡기 시작한다. 그는 퍼리에 관심이 없었기에 당황했고 그러자 그 고양이 소녀가 그의 코를 핥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친구들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그녀를 꾸짖었고 카니시는 그들이 진짜 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변명을 했다. 인종차별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려고 전에 짐승족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양이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가판대 위에 놓은 것과 같은 매트를 원하고 카니시가 그들을 위해 계산을 합니다. 너무 빨리 계산하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않아서 그들은 카니시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금발 남자가 카니시의 계산이 정확하다고 확신시키자 그들은 거래를 합니다. 아나마는 카니시에게 짐승족은 수학에 대해 난독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반면 금발 남자는 카니시의 순진한 짐승족에 대한 정직함에 감탄하여 그에게서 검을 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니시에게서 검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카니시는 여관으로 돌아와 하루 동안 번 돈으로 더 좋은 방을 얻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시스템 창과 쇼핑 앱에 대해 생각하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작동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이해가 되지 않아 그는 그날은 포기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며칠 후 카니시는 값싼 보석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부유한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바라면서요. 그 보석들이 어떤 부유한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나마는 그 보석들을 보고 매우 감명을 받고 카니시에게 공급자에 대해 묻지만 그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어제 천을 집게로 샀던 하녀가 다시 카니시의 가게에 와서 집게 100개를 한꺼번에 주문합니다. 카니시는 그 큰 주문에 놀랐지만 더 많은 장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바쁘게 집게를 세고 있는 동안 하녀는 보석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카니시는 목걸이 하나에 작은 은화 6개가 든다고 말하고 소녀는 생각보다 싸서 꽤 놀랍니다. 카니시는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면 목걸이를 따로 놓아두겠다고 제안하고
소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루 종일 장사가 잘 되고 저녁에는 고양이 사람들이 다시 카니 씨를 찾아옵니다. 카니 씨는 그들의 표정에 겁을 먹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카니 씨에게 향신료를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녀가 그들 중에서 코가 가장 예리해서 지난번에 카니 씨에게서 향신료 냄새를 맡았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카니 씨에게서 향신료 냄새를 맡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게 향신료를 좀 팔아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나마는 카니 씨를 향신료 마피아의 레이더에 걸리게 할 요구는 그만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향신료 마피아의 레이더에 걸리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카니 씨는 그들에게 향신료를 팔 수 없다고 말하며 확신하지만 고양이들이 그 앞에서 애걸복걸하자 꼼수를 생각해내기로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향신료를 파는 대신 매운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기로 합니다. 강가에서 아나마가 같이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는 동의하고 고양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카니 씨를 잡아 강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고 카니 씨와 아나마는 야채와 향신료를 준비하는 동안 고양이들은 그들을 위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카니 씨는 그들을 위해 매운 카레를 요리하고 고양이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함께 마실 술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카니 씨는 그 부분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도요. 고양이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자 아나마는 카니 씨가 너무 친절하고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카니 씨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남은 밤을 고양이 사람들과 파티하며 보내고 마유라는 여자아이와 껴안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젤리아는 그의 셔츠에 붙은 마유의 머리카락을 보고 질투심에 휩싸이고 카니 씨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글럭글럭 삼천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는 다시 같은 장소에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중력을 거스르는 플로들 가진 예쁜 여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카니 씨는 그녀에게 반하고 그 뒤에 있는 하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가 목걸이를 사러 왔는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하녀는 주인에게 목걸이를 보여주고 주인은 그것이 단지 겉모습과 달리 다이아몬드가 아닌 광택 처리된 유리라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다른 목걸이들도 살펴보고 카니 씨에게 더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물건 상자에서 더 많은 목걸이를 꺼내고 소녀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녀는 자신을 명문 말로우 무역회사 주인의 딸 프리뮬라라고 소개하며 카니 씨에게 아버지를 만나자고 요청합니다. 카니 씨는 아나마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나마는 그에게 말로우 회사 사장은 좋은 사람이며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즉시 대기업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잡습니다. 카니 씨는 즉시 대기업과 인맥을 쌓을 기회를 잡습니다. 그룹과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프리뮬라는 카니 씨에게 자신의 나무 옷핀을 복제하려고 했지만 장인이 스프링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그런 일이 사업에서는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카니 씨는 그런 일은 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습니다. 사업. 곧 그들은 그녀의 저택에 도착하고 카니 씨는 감탄하지만 프리뮬라는 귀족들의 저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니 씨는 프리뮬라의 아버지 말로우 씨를 만나 그가 가지고 온 보석을 감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이템 박스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밝힙니다. 말로우 씨는 차를 마시고 농담을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가 카니 씨에게 회사의 독점 공급업체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템 박스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농담을 나누던 중 말로우 씨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카니 씨에게 자신의 회사의 독점 공급업체가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카니 씨가 왜 그냥 자신에게서 싸게 물건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방법을 쓰지 않느냐고 묻자 말로는 사업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 사업가로서 그는 그렇게 하면 카니 씨와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쟁자 중 한 명이 이 기회를 이용해 카니 씨와 독점 계약을 맺는다면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는 재능 있는 상인들과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카니 씨에게 보석 판매 수익의 50%를 제안합니다. 카니 씨는 흥정 없이 기꺼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꽤 예쁜 브로치들을 말로에게 처출하 물품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프리뮬라는 그들이 그것으로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모두 자기가 사기로 합니다. 그녀는 카니 씨에게 모든 브로치에 대해 금화 10개를 제안하고 그가 이 거래에서 200만 엔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제법 많은 돈을 가지게 된 카니 씨는 집을 장만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시를 벗어나 느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도시 경계 근처에 좋은 곳을 골라 잔디를 깎고 거친 길을 만들 잔디깎기를 삽니다. 그리고 잔디를 깎고 거친 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나무를 베기 위해 가솔린 체인톱을 사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는 나무를 아이템 박스에 넣기로 하지만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 여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데 어떤 것도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m보다 깁니다. 그는 그만두기로 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나무 그루터기를 파냅니다. 하지만 체인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가니시는 첫 번째 나무의 뿌리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를 뽑아낼 중고 미니 굴착기를 삽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120만 엔이었고 그의 순자산의 거의 절반이나 됩니다. 게다가 굴착기는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캠핑용 연료이지만 일반 가솔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하지만 카니시는 굴삭기가 고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품이 되지 않게 하려면 말이죠. 그는 또한 캠핑 연료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구입하고 디젤과 굴삭기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킵니다. 밤늦게 그는 강에서 목욕을 하지만 온몸에 모기에 물립니다. 손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젤리아가 시장 가장자리의 상점에서 방충 마법석을 사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고 다음날 그곳으로 갑니다. 그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늙은 마법사를 만나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카니시에게 몹시 궁금해합니다. 그는 카니시에게 방충석 하나에 은화 3개가 든다고 말하지만 카니시가 이 나라에는 없는 과일인 오렌지를 주자 늙은이는 가격을 은화 2개로 깎아줍니다. 하지만 카니시가 이 나라에 없는 과일인 오렌지를 주자 늙은이는 값을 은화 2개로 깎아줍니다. 나중에 카니시가 가게를 다시 열자 아나마는 그에게 노인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카니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움을 말이죠. 이야기하는 동안 카니시의 시선은 벽에 붙은 현상수배 포스터로 향하고 아나마는 최근에 이 지역 산적 두목인 샤가의 현상금이 인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 산적들의 두목 말이죠. 카니시는 그 산적 두목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갑니다. 하루 일을 마무리합니다. 굴착기를 이용해 나무 그루터기를 쉽게 파내고 집을 지을 기초를 만들기 위해 땅을 고릅니다. 집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쇼핑으로 계좌에 돈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꿈꿔왔던 집을 짓기 전에 많은 돈을 모아야 하고 빠르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니시는 빠르게 현금을 벌기 위해 할머니의 유골을 보관했던 항아리에 넣어둔 슈거 파우더를 가지고 말로우의 집으로 갑니다. 그 항아리는 그가 할머니의 유골을 보관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설탕을 맡아보고 고급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설탕과 소금의 구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카니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낙담하지만 말로는 귀족들 사이에서 그 보석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해주고 카니시는 당분간 그것만 취급하기로 합니다. 말로에게 브로치 몇 개를 주고 그 대가로 15골드를 받는데 그건 300만 엔. 그 돈이면 온라인으로 통나무집을 살 수 있고 넘쳐나기에 그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무 더미가 쌓인 후에야 그는 직접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제야 그는 통나무집을 직접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다시 우울증이 찾아오지만 설명서를 읽은 후 기분이 나아지고 충분히 쉬워 보이기에 직접 조립하기로 합니다. 운 좋게도 고양이 사람들이 곧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고 그들은 그를 돕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니시는 곁에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오두막을 짓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부업을 병행하면서 말이죠. 그는 집을 완공하고 고양이 사람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그 후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 유일한 가구인 침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오두막에. 그 후 그는 집을 꾸미기 시작했고 그에게는 또 한 달과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는 집과 정원을 둘러싸는 나무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휴대용 화장실을 사서 자신의 배설물을 퇴비로 만들어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집의 배관 공사를 직접 하고 태양광 패널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구입하여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조를 구입하여 이 세계에 온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목욕을 즐깁니다.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처음입니다. 집을 완전히 꾸민 후 카니시는 여관으로 가서 아젤리아에게 이제 자기 집이 생겼으니 여기서 더는 머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 빨리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너무 빨리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니시는 자전거를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최근에 구입한 DSLR 카메라로 전에 본 적 없는 꽃들을 사진에 담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꽃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그의 자전거를 맞추고 그는 땅에 넘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더 많은 화살이 그를 향해 날아오지만 다행히도 그는 모두 피합니다. 나무 뒤에 숨은 그는 숲에 사는 짐승족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카니시가 숲 근처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고 그가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카니시는 이 인종차별적인 놈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무기들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는 먼저 새총으로 그들을 쏘는데 정확도는 정말 낮지만 그 피해는 짐승족들을 한 방에 쓰러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고는 폭죽을 터뜨려 그들을 위협한 뒤 굴착기를 불러 그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덤불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인지 확인하러 가보니 놀랍게도 거대한 보라색 고양이가 있었는데 야만족의 화살에 다친 상태였습니다. 카니시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물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쿠션을 몇 개 사서 팔과 목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고양이 몸에서 화살을 빼내는데 고양이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알코올로 상처를 소독하고 그 후에 소독 크림을 바릅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진통제를 줍니다. 하지만 그는 고양이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고양이가 꼼짝도 하지 않자 그는 걱정이 되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늙은 마법사에게 가서 마법으로 고양이를 치료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늙은 마법사는 그가 스라소니를 구하려는 것을 미친 짓이라며 가죽을 팔라고 제안합니다. 대신에 말이죠. 카니시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때 고양이 소녀 마유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스라소니가 그녀의 민족에게 신의 사자로 여겨진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스라소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카니시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야생 스라소니가 조금 활동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양이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로 마유는 새를 잡아 그에게 줍니다. 밤에 글럭글럭 2000. 며칠 후 스라소니는 완전히 회복하고 카니시는 그것을 야생으로 돌려보낸다. 자연으로. 그 후 그는 가게 일을 잠시 쉬고 농사에 집중한다. 농사에 많은 물이 필요해서 그는 자신을 위해 우물을 파기로 결정하고 그 일에 약 일주일이 걸린다. 그가 막 목욕을 하려던 참에 프리뮬라가 그를 찾아온다. 그녀는 그가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아서 걱정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맙게도 마유가 그의 집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집 주변의 물건들을 보고 그녀는 놀랐어요. 특히 굴착기는요. 카니시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것이 자신의 정령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요. 프리뮬라는 그를 믿고 그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동의하고 그러자 카니시는 이미 도시 문이 닫힐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아요. 프리뮬라는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하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와 함께 침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물이 가득 찬 통으로 향하고 그것이 목욕통이라는 것을 알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녀는 곧 목욕을 하지만 야생 동물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며 카니시에게 가까이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목욕 가운과 잠옷을 주고 프리뮬라는 이 두 품목 모두에서 엄청난 사업 가능성을 감지한다. 그녀는 카니시에게 그것들을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귀족들을 말하지만 그 여자에게 그런 자들과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친상간하는 멍청이들과는 그런 다음 프리뮬라를 흥분시키려고 그녀의 스케치를 그리는데 그녀는 정말 기뻐하지만 그에게 볼기를 때릴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마차를 타고 도시로 가는 길에 카니시는 말로에게 자신의 딸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다행히도
말로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카니시는 말로에게 프리뮬라의 수건과 잠옷을 보여줍니다. 고집입니다. 그 사업가는 정말 감명받았고 그러자 카니시는 그에게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인기 있을 매혹적인 속옷 몇 가지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말로는 자신의 딸이 어젯밤 카니시의 집에 묵을 때 그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하지만 그는 농담이었다고 말하고 속옷을 치웁니다. 바로 그때 왕국이 회계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하녀가 장부를 가지고 옵니다. 사업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말로는 최근 이중 장부 기법이라는 기술이 최근 왕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 어떤 사람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분명 현대 용어이고 카니시는 이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말로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회사가 새로 개발 중인 제품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손펌프입니다. 말로는 그것 또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신제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자들보다 먼저 만들고 싶어 했어요. 손펌프를 본 후 카니시는 이 세상에 현대 세계와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현대 세계와 다른 세상에서 온 누군가가 그날 이후로 프리뮬라는 카니시의 집에 자주 오게 되었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물건을 사러 가야 한다며 중요한 일이 있어 미리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구매 여행을 가야 한다며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카니시에게 아버지에게 장난으로 보여줬던 야한 속옷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전에 그가 누구와 함께 유혹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기회를 잡고 싶다고 말하며 얼굴이 빨개집니다. 하지만 카니시는 그녀에게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프리뮬라는 나이 차이에 괜찮다고 말하며 심지어 아버지도 그를 승낙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카니시는 지금은 심각한 약속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지만 여전히 프리뮬라가 밤새도록 자신과 껴안고 있도록 허락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떠난 후 한때 카니시에게 사냥칼을 샀던 금발 기사가 그의 집에 와서 자신을 폴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숲속에 사는 수상한 남자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니시를 신뢰하지만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카니시는 그것들이 마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비밀로. 폴은 그에게 침묵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하자 카니시는 그에게 고품질 강철 막대기와 와인 한 병을 줍니다. 검을 만들 재료로 폴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수도에 있는 특별한 마술사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마요네즈라는 소스를 소환하는 능력을 가진 그걸로 용도 물리칠 수 있다고. 카니시는 놀라지만 이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 마법사는 지구 출신이라고. 그 후 한 달이 지나고 카니시는 프리뮬라가 쇼핑 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시장 광장에서 소란이 들리고 프리뮬라의 하녀가 카니시의 가게로 뛰어와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프리뮬라의 대상이 숲에서 산적들에게 공격당했고 납치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미쳐버렸고 도시의 모험가들에게 딸을 거리 한복판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명 높은 산적 두목, 샤가와 맞설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들은 늙은이를 그의 방법에 맡겨둡니다. 구경꾼들은 아무도 말로를 도우려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샤가는 무자비한 산적, 50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니시는 절망한 상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한편 산적 샤가는 프리뮬라를 감옥에 가두고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맞섭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묻습니다. 샤가는 그녀의 자신감이 마음에 든다며 그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아쉽게도 최상의 상태로 부유한 귀족에게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로 돌아온 말로는 그의 딸을 구해달라며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결국 카니시의 발에 매달립니다. 카니시는 프리뮬라를 생각하며 감정에 휩싸이고 말로에게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지만 프리뮬라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프리뮬라가 다치는 걸 막아야 해요. 쇼핑 앱을 이용해서 그녀를 구출할 방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말로에게 일을 시작할 돈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의 비서는 곧바로 가득 찬 금화 주머니를 건넵니다. 그리고 카니시는 그 돈으로 샤가의 기지에 신속히 도착할 트럭을 삽니다. 그는 모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며 소환 마법을 사용하려 하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뚱뚱하고 즙이 많고 촉촉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200만 엔짜리 트럭을 사고 모두들 어리둥절해합니다. 카니시는 트럭에 올라타 이 수레는 자기 말만 듣는다고,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수레를 타고 샤가를 기습 공격해 제압할 자원자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목숨을 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니시가 구해준 살쾡이가 트럭으로 와서 그와 함께하게 되고 이어서 MYA가 나타납니다. 곧 MYA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고양이 사람들도 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거기에 옵니다. 카니시는 즉시 그들을 위해 현대식 무기를 구입한 다음 자신이 마법으로 무기를 더 가볍고 내구성 있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곧 기사폴도 그곳에 와서 카니시에게 자신의 부대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광을 추구하는 자이며 악명 높은 산적들을 처단하여 명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후 잡화점의 노인이 와서 카니시에게 자신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니시는 처음에 그 노인을 무시하며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과거에 꽤 괜찮은 모험가였다고 밝힙니다. 그는 여전히 기량이 남았음을 보여주듯이 화염 마법을 사용하고 카니시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다음 지원자는 아나마였기에 그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은 싸울 수 없지만 적어도 응급처치와 정신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니시는 굳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할머니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지원자는 그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아나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싸울 수 없지만 적어도 응급처치와 정신적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니시는 그 할머니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관심도 없다는 듯이 흩어지지만 말로는 카니시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카니시는 노인에게 누군가가 준비해야 하니 집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프리뮬라 환영 준비를 위해서요. 그 후 켄은 모험가로 등록하고 샤가를 물리치는 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샤가의 기지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대 이소프의 고무적인 말을 떠올립니다. 그 말은 사람이란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온다. 한편 프리뮬라는 산적 캠프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노예 소녀를 만난다. 프리뮬라는 그 소녀가 자신보다 더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닫고 소녀에게 빵을 먹으라고 한 뒤 도움이 올 때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말한다. 도움이 온다면? 같은 시각 켄과 그의 일행은 샤가의 기지까지 절반 정도 온 상태였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한다. 식사 후 켄은 모두에게 자신의 작전을 설명하고 모두 그의 계획에 동의한다. 아나마는 갑자기 자신이 전장에서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방에 남기로 한다. 그 후 켄은 무전기를 한 쌍 사서 마유에게 하나를 주고 정찰 임무를 맡긴다. 마유는 산적들이 머무는 옛 폐허를 찾아내고 켄은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말한다. 켄은 차를 몰고 떠나면서 24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길드에 연락해서 산적 토벌 의뢰가 실패했다고 알리라고 아나마에게 말한다. 그들이 산적 기지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고 마유는 많은 산적들이 만취했다고 보고합니다. 산적들이 아주 취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싸울 준비를 하지만 고양이 인간들은 켄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줍니다. 그들은 켄에게 견과류 한 입을 먹어보라고 하고 켄이 그렇게 하자마자 그는 그 견과류가 이 세계의 마법 눈가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견과류를 한 입 빼어 물라고 했고 켄이 그렇게 하자마자 그 견과류가 이 세상의 마법 눈가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견과류는 이 세계의 마법 눈가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루한 인생에서 처음으로 황홀경을 경험하며 미쳐 날뛰고 빈 디젤에게 배운 것처럼 운전합니다. 빈 디젤에게 배운 대로 운전했습니다. 곧 트럭이 성 근처에 도착하고 경비병들이 트럭에 불빛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마유가 그들을 제압합니다. 다음으로 성 입구에 도착하자 늙은 마법사가 문을 마법으로 날려버립니다. 산적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지만
너무 취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켄의 트럭이 그들의 기지로 진입합니다. 켄은 늙은 마법사에게 강력한 마법을 한 번 더 부탁하지만 늙은 마법사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고양이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취한 산적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에게는 쉬운 먹잇감이었다. 그 뒤를 이어 폴도 주인공 포스를 풍기며 나타나 거대한 검으로 산적들을 손쉽게 처치한다. 한 산적이 켄의 뒤에서 습격하려 하지만 살쾡이와 마유가 그의 등을 맞는다. 갑자기 폐허 속에서 더 많은 산적들이 나타나고 켄은 이제 싸움에 참여할 시간이라고 결심한다. 그는 굴착기를 불러타고 산적들을 향해 몰아붙이며 쇠갈고리로 학살합니다. 산적들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자신들이 금속 괴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합니다. 켄은 프리뮬라를 찾기 위해 건물을 파헤치기로 결정하고 다른 소녀들이 감금되어 있는 감방 중 한 곳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성 노예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켄이 굴착기를 조종하는 것을 보자 그녀는 신 자신이 자신을 돕기 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켄이 굴착기에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프리뮬라가 여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샤가는 그에게 여자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위를 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원치 않는다면 켄과 다른 사람들에게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프리뮬라는 그 산적에게 역겨움을 느끼지만 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군용 레이저 포인터를 구입한 후 마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 샤가의 몸에 있는 빨간 점을 따라가고 그 빛에 눈이 부시는 순간을 공격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차츰차츰 샤가의 몸 위로 올리고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기도 전에 레이저가 그의 눈에 닿아 그를 실명시킨다. 마유는 즉시 그를 향해 쏘지만 그녀의 화살은 샤가의 어깨에만 맞는다. 프리뮬라가 켄 옆으로 달려가고 샤가는 그녀를 놓아주기보다는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강력한 마법의 힘이 그를 옆으로 밀쳐 건물 아래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유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그녀가 헤드샷을 날려 그를 죽인다. 동시에 프리뮬라가 켄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그는 여전히 마법견과의 영향 아래 있으며 다리 사이에 칼을 느끼지만 일어서면서도 본능을 어떻게든 억제합니다. 그 후 고양이 인간 중 한 명을 에나마에게 성공했다고 알리도록 보냅니다. 다음으로 산적들에게 잡혀있던 여자들을 위해 우물을 파고 목욕 후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한편 그는 표범 위에 누워있는 노예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프리뮬라에게 그녀도 목욕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여자아이 머리를 잘라주려고 미용 가위를 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망할련 프리뮬라는 즉시 사업 기회를 알아챕니다. 그녀는 켄에게 매달리면서 수건을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그것을 시장에서 팔 수 있냐고 묻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수건을 떨어뜨렸다고 알려주자 프리뮬라는 즉시 뒤로 돌아가서 몸을 가립니다. 모두 청소를 끝낸 후 켄은 자신을 아니라고 소개한 여자아이를 위해 귀여운 드레스를 사줍니다. 그녀는 또한 샤가에게 프리뮬라를 납치하라고 지시한 귀족의 편지를 발견하고 모두는 그 길드가 사건을 막기를 그렇게 꺼렸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에나마를 데리러 가고 그녀는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들이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산적들의 은신처로 돌아가고 켄은 프리뮬라와 애니 옆에서 자는 채로 잠이 듭니다. 프리뮬라와 애니 그의 옆에서 자는 동안 다음날 켄은 프리뮬라와 다른 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돌아옵니다. 말로와 다른 이들이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프리뮬라가 트럭을 보고는 딸이 즉시 아빠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하지만 말로가 프리뮬라가 켄이 준 고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채자 감격적인 재회는 짧게 끝나고 자본가들은 그들과 사업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말로는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켄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그에게 아이템 박스에 전리품을 가져왔는지 묻습니다. 말로가 말하는 전리품이 사실은 끔찍하고 피투성이인 무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켄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켄은 말로가 말하는 전리품이 사실은 끔찍하고 피투성이인 무언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불안하게 승낙합니다. 실제로는 끔찍하고 피투성이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도시로 떠나기 직전 순간과 고양이 모험가들이
자신이 죽인 산적들의 머리를 아이템 박스에 넣으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길드에서 보상을 주기 전에 얼굴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켄은 이 생각에 혐오감을 느꼈지만 고양이 모험가들에게는 화요일과 다를 바 없었고 그들은 산적들의 머리를 잘라 거대한 모닥불에 시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가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잔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마유는 그의 등에 매달려 아이템 박스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체들을 도시로 옮기는 것은 너무 번거로울 테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하루 안에 냄새가 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켄은 이 말을 듣고 끔찍해하며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산적들이 빼앗아간 귀중품들을 모두 아이템 박스에 넣고 그 후에 감금당했던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몇몇 여자들은 자신들의 그 가족들은 납치되기 전에 이미 산적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켄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도시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프리뮬라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켄은 안에게 그녀의 마을에 대해 물었고 여기서 8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어차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나마는 자신이 아마 가족에게 팔렸을 거라고 깨달았고 그래서 켄은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말입니다. 그는 마을 근처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을 모두 버렸고 프리뮬라와 말로우를 제외시킨 후 바로 모험가 길드로 갔습니다. 다른 모험가들도 그와 함께 있었고 켄이 샤가의 머리를 접수대에 올려놓자 접수원은 깜짝 놀라 그걸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와서 문제를 처리하고 켄을 길드의 다른 곳으로 불러 그가 모은 현상금을 확인했습니다. 켄은 테이블 위에 쉰개의 머리를 올려놓았고 길드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모은 현상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켄은 테이블 위에 쉰개의 머리를 놓았고 길드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와 살덩이를 다룰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불러서 검증을 도와달라고 했고 켄은 마침내 물건 상자에서 머리를 꺼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아이템 박스에서 늙은 마법사가 그에게 다가와 독특한 종류의 마법을 가지고 있고 그의 아이템 박스도 용량이 크다고 말합니다. 귀족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켄을 내버려 두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기사폴이 와서 켄에게 자신이 보고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 납치 사건에 귀족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지역 영주에게 알렸습니다. 현상금 확인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고 결국 켄은 800골드가 넘는 금화를 받았습니다. 모두 합쳐서 말이죠. 켄은 아나마에게 몫을 주려고 갔지만 아나마는 자신은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며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나마는 앤을 자신이 돌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앤이 자신이 역병으로 죽은 딸을 떠올리게 한다면서요. 그녀의 죽은 딸을 닮아서 말이죠. 켄은 괜찮다고 했고 아나마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후 구조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과 상금을 나누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갈 수 없어 그 도시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집에 가기에는 너무 피곤해서 도시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집으로 그는 예대인 아젤리아가 일하는 여관으로 갑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기뻐하며 그가 산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지만 그는 이 여자가 돈만 밝히는 것을 알기에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젤리아는 그의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에게 영원한 스폰서가 되어달라고 한다. 켄은 거절하고 방에 들어가 쉬려 하지만 이내 아젤리아가 몰래 들어와 그에게 깜짝 선물을 준다. 뜻밖의 격렬한 행위를. 하지만 앤과 바켓도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켄은 앤 옆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다. 다음 날 그는 여자아이를 아나마가 가게를 차린 곳으로 데려가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곳에 없다. 고양이 인간들도 그녀를 보지 못했기에 켄은 앤을 계속 곁에 두기로 한다. 할머니를 찾을 때까지. 그런 다음 무기 상점에 가서 산적 아지트에서 얻은 모든 무기와 갑옷을 32골드에 판다. 그 후 남은 모든 귀중품을 말로의 회사에 35골드에 판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늙은 마법사에게 22골드에 판다. 켄은 나머지 물건들도 파티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앤과 함께 집으로 향한다. 놀랍게도 아나마가 이미 집에 와 있었다. 놀랍게도 아나마가 이미 거기에 있었다. 앤을 보자마자 껴안으며 애 같아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앤은 켄과 함께 있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나마가 뭐라고 해도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나마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혼자 도시로 향하고 그러자 켄이 앤에게 왜 자기와 함께 있고 싶은지 묻습니다. 앤은 켄이 처음으로 자신을 배불리 먹여주었다고 말하고 켄은 앤을 위해 저녁을 일찍 먹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앤은 켄과 함께 목욕하고 자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녀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함께 잠든 사이 수수께끼 같은 사람들이 집 주위를 배회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샤가를 물리치는데 기여한 폴은 귀족이 되었습니다. 프리뮬라를 납치하려 했던 귀족은 지위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켄은 프리뮬라와 말로에게 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그의 디자인을 비웃었지만 그 안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서 디자인을 샀습니다. 이제 도시의 도로에 자전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켄은 길드로부터 마침내 산적 사냥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그를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돈은 프리뮬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구출된 여성들에게 줍니다. 그는 안나마를 방문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전부터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스토커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치려 하지만 금방 가로막힙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그는 곧바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그들을 느리게 하려고 길에 있는 물건들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차가 골목 출구를 막고 있어서 그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고용주가 그를 만나고 싶어하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마차 안에서는 거대한 금속 짐승을 소환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켄은 그들과 협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폭죽을 소환하여 사방에 던집니다. 가운을 입은 남자들은 놀라고 켄과 앤은 마차 밑으로 기어서 메인 거리로 향합니다. 그 남자들은 칼을 뽑지만 켄도 석궁을 꺼내며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추적자들은 후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말로가 마차를 타고 켄을 구하러 옵니다. 그는 아마 반황당파 귀족의 소행일 것이라고 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 영주를 만날 것을 제안하는데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켄은 영주를 만나면 세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말로는 그를 시내 성문에 내려주고 켄은 이 도시에 작별을 고할 때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말로는 집으로 돌아와 프리뮬라에게 켄이 아마도 여기서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도시를 떠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든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아침 그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켄은 이미 떠났고 그의 집 전체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자신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찢어지고 황폐해진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착각이었다. 어쨌든 켄은 안과 스라소니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는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상인 후유를 우연히 만납니다. 그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유에게서 그의 여정과 소녀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그 여정과 소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켄은 앤과 박헤디 자신의 가족이며 평화로운 삶을 살 곳을 찾아 전국을 여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 곳을 찾는 여정입니다. 켄과 그의 일행이 여정을 시작한 지 여러 날이 지났고 이제 그들은 다른 주요 도시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켄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생선 완자를 만들어서 점심을 먹고 드론을 이용해 앞쪽 지형을 확인합니다. 강 끝에 거대한 호수를 발견하고 도시는 호수 건너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수 건너편에 켄은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아 강둑을 따라 돌아다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습니다.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정리한 후 마법 주문을 외우는 척하며 아이템 박스에서 집을 소환합니다. 그 후 함께 살게 될 스라소니의 이름을 베리라고 짓기로 합니다. 잠시 동안 그는 전 도시에서는 살 수 없었던 느린 삶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읽고 쓰는 연습을 하는 동안 그는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구입하여 읽기 시작합니다. 읽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는지 묻자 그는 단지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은 아니 책을 읽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안도 책을 읽고 싶어 합니다.
켄은 그것이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아는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기 나라 말이죠. 결국 켄은 아이들을 위한 책 몇 권을 사서 그녀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일본어를요. 다음 날 켄은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누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다가오는 것을요.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켄은 석궁을 꺼내 들고 돌아섭니다. 돌아서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손님은 다름 아닌 털복숭이 소녀 마유였습니다. 켄에게 뛰어든 마유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켄을 본다. 마유는 스라손이 냄새를 맡고 그의 자전거를 쫓아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켄은 마유를 받아들이고 애는 마유가 앞으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이제부터. 나중에 점심을 먹으면서 켄은 마유에게 자신이 떠난 후 도시의 상황에 대해 묻는다. 그가 떠난 후 마유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폴이 프리뮬라에게 청혼했다고 말한다. 켄은 이 말을 듣고 놀랐고 프리뮬라가 금전적으로 탐내는 여자라는 사실에 다소 상처를 받았지만 정고 권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애는 마유에게 켄이 사준 그림책을 보여주고 고양이 소녀는 이런 책이 세상에 많지 않아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켄은 그림책을 팔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세계 이야기는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이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켄은 그림책을 판매할 아이디어를 얻지만 자신의 세계의 이야기는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계 이야기는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앤과 마유에게 아는 요정 이야기가 있냐고 묻고 앤은 요정과 인간 왕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요정과 인간 왕자는 서로 사랑에 빠지지만 두 사람의 백성 모두 그들의 결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거의 죽일 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요정들이 개입하여 연인들을 숲속 안전한 곳으로 순간 이동시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켄은 그 생각을 좋아하고 다음날 인쇄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이야기로 흑백 그림책 2권을 만듭니다. 앤과 마유에게 각각 한 권씩 건네주자 두 사람은 무척 기뻐합니다. 갑자기 켄은 배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배에 탄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마유와 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석궁을 들고 호수로 달려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멈추고 자신들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으니 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호수 건너 마을에 살고 있으며 단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산적이었는지 확인해봐. 켄은 그의 의심을 풀기 위해 상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도시에서 문제가 생겨 무기를 휴대한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살쾡이가 와서 켄과 껴안기 시작하고 이를 본 고양이 수인이었던 뱃사공은 켄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동료도 동의하며 자신을 크루탄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켄의 집을 보러 오고 딸을 위해 그림책을 사기로 한다. 켄은 그 후 며칠 동안 그 지역 주변에서 약초를 채집하고 마유와 함께 숲에서 어른스러운 운동을 하며 종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또한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로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시작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그는 근처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마유가 여러 번 가본 곳이라 마유가 길을 안내합니다. 그녀는 그곳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모험가 길드에 가고 켄은 접수원의 풍만한 가슴에서 눈을 뗄 수 없어 마유와 앤을 모두 화나게 합니다. 그는 여기에 등록하기 위해 길드 아이디를 주고 접수원은 깜짝 놀랍니다. 샤가를 쓰러뜨린 사람이 그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켄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고 싶지 않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새 도시에 등록을 마칩니다. 나중에 그들이 시장의 음식 포장마차들을 둘러보던 중 켄은 크루탄과 그의 딸이 어두운 골목으로 초조하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사생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시장을 탐험하고 늙은 마법사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갑니다. 거기서 그는 기본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분리하는 이상한 마법 도구를 발견합니다. 쓸모없는 부분에서 나온 액체를 다 버려 켄은 그것을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금화 5개에 그것을 산다. 한편 앤은 책을 집어들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마법책이라며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한다. 마법책 이야기를 듣자 켄 안에 오타쿠 본능이 깨어나고 비록 할머니가 마법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모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오늘 시험해보려고 그것을 사기로 한다. 그는 마법 배우기를 바로 시작하려 하지만 여자는 그에게
모든 마법책은 판매될 때 등록해야 하니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책을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게를 나서다가 크루탄의 고양이 친구를 만나는데 고양이는 매우 급해 보입니다. 켄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 누군가를 찾는 불량배들을 봅니다.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 그때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깡패들이 크루탄과 그의 딸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깡패들이 공격하려는 순간 앤은 켄에게 그들을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유에게 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는 깡패들을 막으러 갑니다. 그는 깡패들을 기세만으로 겁주기 위해 역병의사 가면을 쓰고는 폭죽을 던지며 그것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마법으로 그들을 재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깡패들은 바지를 지리고 도망치고 켄은 가면을 벗고는 크루탄이 무사하다는 것을, 갑자기 그의 고양이 친구도 그곳에 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크루탄과 소녀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심합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 가서 숨을 돌리고 크루탄은 자신이 과거에 정부 관리였고 스파이스 마피아의 일당을 체포했었다고 밝힙니다. 그 이후로 스파이스 마피아는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오늘 그를 공격한 사람들도 같은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켄은 다행히 잘 끝났다고 말하고 크루탄은 자신의 딸을 소개합니다. 메리가 그림책을 판 상인에게. 메리는 켄에게 책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앤은 자신이 책 제작에 도움을 줬다고 자랑한다. 메리도 이제 돕고 싶어하고 앤은 켄에게 메리를 위해 부탁한다. 켄은 메리가 앤과 나이가 비슷한 첫 친구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며칠 후 크루탄이 온 가족과 함께 그곳에 온다. 만남을 통해 메리와 앤은 매우 친해지고 그 후 서로 자주 만나 켄이 새로운 그림책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그러던 어느 날 크루탄이 켄의 집으로 달려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현관에 놓고 메리가 열이 났으니 약을 좀 팔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지역의 풍토병이며 걸린 사람 대부분 하루도 못 버틴다고 말합니다. 하루도 못 산다고 합니다. 앤은 이 말을 듣고 걱정하고 마유는 마법사 할머니에게 치유 마법을 부탁하자고 제안합니다. 치유 마법을 부탁하자고 합니다. 크루탄은 마법사 할머니에게 줄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켄은 그는 뭔가를 할 거예요. 그는 아이용 해열제를 사서 메리가 그가 마법사를 데려오는 동안 계속 잡히도록 크루탄에게 줍니다. 밤늦게 집에 도착했고 할머니는 치유의 마법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이 병에 효과가 있는 유일한 약은 숲 한가운데 샘 근처에서 발견되는 흰 꽃의 씨앗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켄은 즉시 그곳으로 가기로 하고 크루탄과 그의 고양이 친구도 따라갑니다. 함께. 하지만 그들은 이전의 폭력배들이 크루탄의 집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복수할 기회로 여깁니다. 한편 켄과 크루탄은 곧 강의 발원지인 샘에 도착하고 특별한 흰 꽃을 찾기 시작합니다. 크루탄의 고양이 친구가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켄은 즉시 자기 방어를 위해 석궁을 꺼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의 애완 바켓벨이었습니다. 그러자 켄은 튜브보트를 사서 샘 중앙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흰 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재빨리 꽃의 심지를 채취하여 크루탄에게 건네주는데 벨과 고양이, 남자가 적대적인 짐승들이 접근하는 것을 느낍니다. 괴물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에워싸자 켄은 그들이 과거에 자신이 상대했던 야생, 늑대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쌍칼을 사서 크루탄과 그의 친구에게 건네주며 늑대들을 뚫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는 늑대들을 막기 위해 남기로 하지만 크루탄은 그게 안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안전한 생각이 아니라고. 켄은 그에게 지금은 딸을 더 걱정하라고 말하고 그러고는 늑대들을 향해 강력한 폭죽을 던져 물리쳐. 강력한 폭죽을 늑대들에게 던져 물리치고 그는 큰 폭죽으로 계속 늑대들을 쫓아내고 크루탄은 집으로 돌아가. 하지만 늑대들은 재빨리 방향을 바꿔 그를 향해 달려와. 대신에 켄은 늑대들이 크루탄을 노리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알고 보니 그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는 깡패들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개 휘스를 이용해 늑대들을 조종하고 있었고 켄과 다른 사람들이 늑대들과 싸우는 동안 벨은 깡패들을 발견합니다. 벨은 그들을 공격하여 늑대들을 조종하는 개 휘슬 남자를 제압하고 크루탄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에게 도망칠 기회를 줍니다.
개 휘슬 남자가 휘슬을 되찾을 때쯤에는 크루탄은 이미 늑대들의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범위.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늑대들은 숲속 괴물들의 대장이 나타나자 도망친다. 숲속 모든 괴물들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사나운 뿔 달린 곰이 개인간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의 동료들은 바지를 지리고 도망친다. 곰은 켄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켄은 이제 곧 변기에 앉을 지경이지만 겨우 석궁을 꺼내 곰의 눈에 행운의 한 방을 날린다. 곰의 눈에 명중한 것이다. 이 기회를 이용해 벨이 곰을 공격하지만 큰 피해를 입히지는 못한다. 켄은 엄청난 위력의 폭죽을 곰에게 던져서 겁을 주려 하지만 빗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운명은 굳건하고 곰은 입으로 폭탄을 물고 맙니다. 입으로요. 입안에서 폭발한 폭탄은 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죠. 켄은 재빨리 굴착기를 소환하여 곰의 머리에 강력한 일격을 가해 쓰러뜨리고 아이템 박스에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개인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는 재빨리 크루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메리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크루탄은 그의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켄은 크루탄에게 따로 이야기할 것을 요청하고 자신이 앞서 개인간을 구해주었고 그에게 다시는 크루탄이나 그의 가족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개인간은 동의했지만 크루탄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으며 안전하게 지내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개인간은 동의했지만 크루탄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며 안전하게 지내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크루탄은 향신료 카르텔이 있는 도시는 어디든 자신에게 위험할 것이라며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도시든 위험할 거라고요? 켄은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고 크루탄에게 새 귀족인 폴의 영지로 가라고 제안합니다. 폴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는 자신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고 말하며 폴이 좋은 사람이라고 크루탄에게 확신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 일에 대해 상의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켄은 마유와 앤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크루탄과 그의 고양이 친구는 폴의 영지로 떠납니다. 자신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메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회복될 때까지요. 켄과 마유는 집 밖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근처에 있는 것을 감지하고 켄은 어제의 개 주인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 크루탄을 해치려던 사람들을 죽였다고 알려줍니다. 그 후 켄은 모험가 길드에 가서 사냥한 곰 몬스터의 마법석과 고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팝니다. 하지만 정육점 주인은 가공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켄은 나중에 다시 오기로 하고 시장을 지나가는데 이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사실 프리뮬라가 그를 찾고 있었고 방금 전 가게 안 켄 근처에 있었습니다. 켄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가서 할머니에게서 산 마법 장치를 이용해 바이오 디젤을 빠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켄은 다른 일을 위해 시장으로 갑니다. 먼저 마법사 할머니에게서 마법책을 가져온 다음 길드로 갑니다. 곰고기와 곰의 부위 값을 받으러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리뮬라가 시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켄은 즉시 다시 한번 오한을 느낍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프리뮬라가 그의 팔을 잡자 자신의 생명이 끝장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바로 지금. 하지만 뒤돌아 프리뮬라의 환한 얼굴을 보자 어쩐지 더욱 겁이 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프리뮬라는 갑자기 그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그를 냉혹하고 무정하다고 부릅니다. 그는 귀족들에게 발각되면 그녀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프리뮬라는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켄은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러니 따로 얘기하자고 말하고 프리뮬라는 그를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가 자전거 판매로 가문의 이름을 얻게 해주는 등 그들의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프리뮬라가 말을 마치자 켄은 그녀의 폴과의 결혼설에 대해 묻고 프리뮬라는 그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나마와 늙은 마법사도 그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것에 화가 났다고 말하고 켄은 상황이 다소 급박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도시로 돌아가 자신이 괜찮다고 모두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프리뮬라는
그를 데려가려고 여기 왔다고 말한다. 켄은 초조하게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프리뮬라는 그렇다면 자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묻고 프리뮬라는 다른 도시에 등록했는지 길드에 계속 연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마차를 타고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마차를 타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켄에게 지금 당장 아이를 낳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이 차이에 대한 그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녀는 그의 나이 차이에 대한 변명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켄은 거절할 수 없었고 즉시 그녀의 방으로 가서 밤새도록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 날 아침, 켄은 프리뮬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애는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납니다.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프리뮬라도 그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켄은 앞으로 상황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돌보는 게 힘들 거예요. 프리뮬라는 켄이 제대로 된 여자 대신 2마리의 털복숭이 동물을 데려온 것에 질투심을 느끼지만 켄은 그들이 스스로 따라왔다고 설득합니다. 어쨌든 프리뮬라를 진정시킨 후 켄은 마법을 배우려고 시도하지만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망한 그는 마법책을 팔 수 있을지 고민하고 프리뮬라는 그에게 수집가들에게 쉽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켄이 그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얘는 마법책을 집어들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녀의 몸에서 엄청난 마법력이 방출되고 켄이 맞기 전에 애는 화영구 마법을 풀어 자신 앞의 벽에 불을 질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마법의 결과를 보고 애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고 켄은 당황하여 쇼핑 앱으로 즉시 소화기를 구입합니다. 자신의 쇼핑 앱을 통해 소화기를 즉시 구매합니다. 그는 프리뮬라와 마유에게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말하고 함께 불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켄은 벽에 불을 지른 것에 대해 끔찍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앤 쪽으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는 순간 앤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켄은 즉시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고 다행히도 그녀는 가벼운 열만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가 쉴 동안 간식으로 먹으라고 통조림 복숭아를 몇 개 삽니다. 쉬는 동안 말이죠. 마유와 프리뮬라도 통조림 복숭아를 맛보고는 정말 놀랍니다. 귀족들이 설탕을 독점하고 그들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은 설탕을 독점하고 이런 것들을 오직 그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며칠 후 애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친구 메리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어요. 켄은 메리와 그녀의 엄마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기로 하고 고기를 구워요. 그가 며칠 전에 사냥한 공 괴물이에요. 하지만 모두 고기가 너무 질기고 냄새가 나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서 다른 방법으로 요리하기로 합니다. 그는 먼저 고기를 부드러워질 때까지 두들긴 다음 자신만의 특제 소스를 발라서 모든 여자아이들이 맛있게 먹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공고기를 이용해 카레를 만들고 모두 배가 부르면 메리와 앤에게 그림책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프리뮬라는 처음으로 그림책을 보고 정말 놀랍니다. 그들에 의해 그녀는 갑자기 영감을 받아 책을 팔기 시작하면 왕실의 관심까지 끌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녀는 책을 팔면 왕실의 주목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이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일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기 때문에 약간 놀랍니다. 그녀가 사업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는 그는 다소 당황합니다. 사업을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 책 외에 무엇을 팔 계획이냐고 묻고 프리뮬라는 그에게서 배운 스튜를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르쳐준 스튜를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리의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준 켄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아내를 돕기 위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프리뮬라는 그 여자가 자신을 켄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뻐하며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프리뮬라는 그 여자가 자신을 켄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에 기뻐하며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켄은 프리뮬라를 이동식 음식 판매대와 함께 도시로 데려다 주어 그녀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메리와 그녀의 어머니도 도와줍니다. 그녀가 만든 맛있는 스튜는 곧 많은 손님들을 불러들였지만 그때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돕습니다. 그녀가 파는 맛있는 스튜는 곧 많은 손님들을 불러들였지만 이어서 몇몇 사기꾼들도 거기에 와요. 그들은 여자들에게 벌레 같은 음식을 판다고 소리치며 전액 환불을 받으려고 압력을 가합니다. 한편
켄은 드론의 도움을 받아 집 주변 지역을 탐험하느라 바쁩니다. 드론으로요. 그는 팔 수 있는 귀중한 약초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전에 앤이 절벽 옆에서 색색깔의 돌들을 발견합니다. 켄은 그것들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광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어떻게 채굴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곧 저녁이 된 것을 알아채고 프리뮬라를 데리러 도시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는 프리뮬라와 다른 사람들을 문 밖에서 만나고 그녀는 켄에게 신이 나서 스튜와 그림책을 모두 다 팔았다고 말합니다. 켄은 자신이 스튜와 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업수완에 감탄합니다. 스튜와 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그였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그는 새로운 얼굴을 알아채고 프리뮬라에게 이제 그녀의 무리에 들어온 것 같은 고양이 여자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의 무리에 합류한 것처럼 보이는 고양이 여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프리뮬라가 오늘 일찍 사기꾼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캐수먼이 나서서 사기꾼들이 음식에 벌레를 넣는 것을 봤다고 모두에게 말했죠. 그러자 사기꾼들은 그 압도적인 털복숭이에게 맞서 싸울 수 없어 도망쳤고 프리뮬라는 감명을 받아 그녀를 경호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켄은 자신의 여자를 지켜준 캐수먼 미나에게 감사를 표했고 미나는 이 일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바보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받으니까요. 그저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바보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받으니까요. 그저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이는 바보들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받으니까요. 그 후 케이는 프리뮬라가 저녁을 대접하고 싶어 해서 미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미나에게 저녁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케이의 삶에서 유일한 털복숭이가 되고 싶었던 마유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케이는 미나는 단지 경호원일 뿐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 후 저녁을 먹는데 미나는 스튜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는 스튜에 어울리는 와인이 마시고 싶어지고 케이는 온라인에서 가장 싼 와인을 삽니다. 그 와인은 그 고양이 여자가 인생에서 마셔본 최고의 와인이었습니다. 미나는 이미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고 케이는 그들에게 목욕도 하죠. 앤이 갑자기 마법으로 목욕물을 데우겠다고 자원해서 욕조에 불덩이를 쏘아 순식간에 적정 온도로 데웁니다. 목욕 후 미나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유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다며 반대합니다. 한편 켄은 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프리뮬라와 함께 기본적인 사업을 배우라고 제안합니다. 앤은 켄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법을 배우고 싶다며 거절합니다. 그와 함께 모험을 떠나요. 그 다음 날부터 프리뮬라의 사업은 미나가 사기꾼들과 협잡꾼들을 막아주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사기꾼들과 협잡꾼들에게서 보호해주면서요. 크루토는 또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정착하기 위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죠. 한편 켄은 절벽을 오르기 위한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광물을 채굴하려 합니다. 그는 절벽을 오를 준비가 되는 날 모두를 초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조를 이루어 그 지역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미나는 프리뮬라에게 숲속의 식용버섯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앤과 메리는 마유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쁜 꽃들을 발견합니다. 한편 켄은 이틀 전에 보았던 분홍색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드릴링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 광물을 아이템 박스에 넣어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그것은 로도나이트라는 희귀 광물이며 한 조각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당량의 광물을 채굴한 후 켄은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상당량의 광물을 채굴한 후 켄은 하루 일을 마칩니다. 그는 고기 분쇄기를 사서 향신료를 섞어 만두를 만들고 마유와 함께 먹습니다. 미나는 기이한 마법사가 마법으로 만들었다는 마유가 수도에서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리뮬라는 켄에게 마법으로 만들었냐고 묻고 켄은 달걀과 다른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프리뮬라는 곧바로 수첩을 꺼내 레시피를 적습니다. 자신도 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켄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만두를 편안하게 먹을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프리뮬라는 그것을 팔고 싶다고 합니다. 만두를 다 먹고 난 후 켄은 다른 요리로 자랑을 하기로 합니다. 그는 모두를 밖에 그릴로 데려가 브랜디에 재운 공고기 스테이크를 굽습니다. 가열되자 불이 붙는 브랜디 양념 공고기 스테이크입니다. 미나는 지금껏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며 켄이 사용한 브랜디라는 술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 모금 달라고 조르며 그에게 매달리고 그는 그녀에게 한 잔 따라주는데 그녀는 그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취했어요. 켄의 팔에 매달리며 그의 집에 영구히 머물러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마유는 그녀를 믿지 못해 켄에게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켄과 프리뮬라는 미나가 좋은 직원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프리뮬라는 켄에게 그 털복숭이하고 너무 친해지려고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볼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친밀해지려고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달 후, 프리뮬라의 사업은 꾸준히 확장되어 이제 그녀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여러 개의 매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고 아이리스라는 소녀가 켄을 프리뮬라의 아빠로 오해합니다. 프리뮬라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켄에게 매달리며 그 소녀에게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켄은 계속 분홍색 광물을 채굴하고 그 총 가치는 1,500만 엔을 넘어섭니다. 엔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연구하고 절벽이 숲에서 유용한 버섯들을 채집하는 동안 두 털복숭이 동물들은 그곳을 사냥터로 이용합니다. 프리뮬라의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그녀는 도시에 창고를 임대하여 음식을 준비한다. 그녀의 예상 연간 이익은 2억 엔으로 증가하고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리스가 지점장이 된다. 직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리스가 지점장이 된다. 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이미 여왕과 공주에게 눈에 띄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얼마 후 프리뮬라는 주파자작이 다스리는 저택을 방문한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사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은 아내를 만납니다. 한편 켄은 앤을 늙은 마법사 할머니 가게로 데려가고 할머니는 그에게 폭발 마법책이 있다며 관심 있을지 묻습니다. 켄은 이전 도시에서 폭발 마법을 사용했던 늙은 마법사를 떠올립니다. 코노스바 팬인 그는 폭발 마법을 절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즉시 책을 사고 할머니는 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살림 마법이 담긴 책을 무료로 줍니다. 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프리뮬라는 켄에게 자작 부인이 아름다운 브로치를 갖고 싶어 해요. 그녀는 예전 도시에 방문했을 때 귀부인이 말로 무역회사에서 얻은 브로치를 자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켄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들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온라인 쇼핑 앱에서 바로 브로치를 구입합니다. 프리뮬라는 브로치에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이미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고 게다가 그 여자의 실루엣이 자작 부인과 일치합니다. 켄은 별로 감명받지 못하고 프리뮬라에게 그 부자 귀부인에게 이 브로치가 맞춤 제작되었고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다음 날 프리뮬라가 경호원과 함께 일하러 간 후 마유는 켄에게 근처에 던전이 있다고 말하며 함께 탐험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켄은 이 세계에 정말 던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흥분하며 마유에게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마유는 미나가 듣게 될까 봐 그랬다고 그러면 미나가 같이 가려고 할 거라고 불평합니다. 자, 이제 애니 지하 감옥에 대해 듣고 켄과 함께 가고 싶어 해요. 켄은 거기에 괴물이 많으니 위험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애는 켄과 모험을 가기 위해 마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켄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가게 합니다. 곧 세 사람과 살쾡이는 함께 지하 감옥 입구로 향합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자 횃불 아래에서 벽이 빛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두 동굴 벽과 지하 감옥 내부 구조에 매료되고 켄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곧 그는 지하 감옥 벽에서 반짝이는 수정 하나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고 즉시 드릴 기계를 소환하여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앤과 다른 사람들은 드릴 소음이 거슬리고 켄은 마유에게 잠시 다른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마유는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냄새를 맡고 거대한 거미 괴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자 켄에게 알립니다. 켄은 즉시 석궁을 소환하여 거미에게 발사하지만 화살은 딱딱한 껍질에 튕겨져 나옵니다. 마유가 첫 시도 만에 거미의 눈을 맞히자 켄은 그것이 괴물의 약점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앤에게 거미 눈에 화구를 쏘라고 하지만 앤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쏘자 마유는 앤을 업고서 어떻게든 모두 피합니다. 앤을 업고서 말이죠. 켄은 지금 괴물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불꽃놀이를 던져 괴물의 주의를 돌린 후 오토바이를 소환하여 도망칩니다. 던전 밖으로 나온 후 켄은 불안해하는 앤을 위로하며 첫 경험치고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밤, 모두 목욕을 하는 동안 미나는 켄의 던전 탐험에 대해 알게 되고
마유가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화를 냅니다. 켄은 기계와 수정을 가지러 다시 가야 한다며 싸움을 말리고 미나는 이번에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켄은 미나에게 프리뮬라를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라고 상기시키지만 프리뮬라는 조금 피곤하다며 며칠 쉴 거라고 말합니다. 켄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 감지하지만 다른 여자애들 때문에 확인할 시간이 없다. 그의 의심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 다른 여자애들 때문에. 나중에 켄은 앤에게 폭발 마법책을 주어 다른 주문을 배우도록 한다. 그리고 그녀는 흥분해서 즉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켄은 이 바보가 자기 집을 날려버리기 전에 그녀를 멈추게 하고 기분이 나을 때 시도하라고 말한다. 기분이 좀 나아지면 시도해보라고 한다. 다음 날 앤은 마유와 미나의 지도 아래 모험가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그리고 미나의 지도 아래 그 후 일당은 다시 지하 감옥으로 향하고 곧 수정과 켄의 드르리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켄은 거미가 지난번 기계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깨닫고 다시 거미를 유인하기로 합니다. 켄은 거미가 지난번 기계 소리를 듣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고 다시 기계를 이용해 거미를 유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략이 성공하고 거대한 거미는 곧 그와 싸우러 나타납니다. 그의 계략은 성공했고 거대한 거미는 곧 나타나 그와 싸웁니다. 이번에는 켄이 준비를 해두었고 여자아이들에게 거미를 약화시킬 살충제 총을 줍니다. 거미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미가 약해지고 어지러워 보이자 앤이 방화벽으로 거미를 공격하여 심각하게 거미는 해치지 않고 모두가 칭찬하는 사이에 물러난다. 켄은 몬스터를 추격해 끝장내기로 결심하고 파티원들을 이끌고 던전으로 향한다. 곧 넓은 공간에 다다르고 그들은 구석에서 타 죽은 거미를 발견한다. 여자아이들은 다시 살충제를 뿌리지만 앤이 마무리하기 전에 바케디 근처에 다른 몬스터를 감지한다. 모두 바켓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서고 그들은 거대한 외눈박이 거미를 보고 공포에 질린다. 미나가 켄에게 이건 암컷 거미이며 수컷보다 훨씬 크고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암컷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켄은 후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암컷 거미가 그보다 더 빨랐고 출구를 막아 그의 일행을 가둡니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바켓벨이었고 그녀는 거미에게 돌진하여 눈을 찔러 실명시킵니다. 그 후 켄의 일행은 암컷 거미에게 살충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향해 살충제를 뿌립니다. 앤이 불덩이로 공격합니다. 여성 거미는 공격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지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가두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켄은 이 전술에 화가 나지만 마유와 미나가 벌레 스프레이를 뿌리도록 합니다. 암컷 거미에게 계속해서 뿌리는 동안 켄은 수컷 거미의 시체를 아이템 박스에 보관합니다. 상자. 돌아왔을 때 암컷 거미는 여전히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었고 켄은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법처럼 보이게 횡설수설하며 950만 엔짜리 대형 굴착기를 구입합니다. 950만 엔 상당의 대형 굴착기를 구입합니다. 굴착기에 올라타면서 고양이 소녀들을 내보내고 앤은 그와 함께하기 위해 따라갑니다. 그와 함께 있기 위해 그를 따라갑니다. 켄은 굴착기로 거미에게 돌진하여 거미를 내던져 버립니다. 하지만 거미는 아직 힘이 남아있었고 다시 그를 공격합니다. 동시에 굴착기 엔진이 고장납니다. 켄은 엔진 시동을 걸려고 하지만 당황하고 앤이 상황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녀는 폭발 마법으로 거미를 공격하고 큰 피해를 입힙니다. 다행히도 켄은 굴착기를 다시 작동시키고 이번에는 거대한 거미를 압사시켜 죽입니다. 그 후 그는 굴착기와 거미를 아이템 박스에 넣고 이번 임무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던전 벽에서 수정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사명. 곧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프리뮬라는 거대한 거미의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켄이 오늘 밤 그녀를 놀라게 할 방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미 알을 요리해서 먹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모두가 역겨워하지만 요리된 알은 의외로 꽤 맛있었고 프리뮬라는 그 식감이 치즈 같다고 말하며 정말 만들기 어렵다고 덧붙입니다. 켄은 치즈는 정말 만들기 쉽다고 말하며 그러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사업가를 깨웁니다. 프리뮬라는 치즈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고 고집하고 켄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는 코티지 치즈 버전이에요. 그것조차도 소녀들이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뮬라는 켄에게 이 레시피를 자작 부인에게 가르쳐 달라고 갑자기 요청합니다. 켄은 귀족들과 엮이고 싶지 않고 치즈를 파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프리뮬라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 보이고 그러자 미나가 켄에게 그녀의 요청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프리뮬라의 회사는 현재 권력 있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향신료 마피아를 운영하는 상인인데 켄에게 말하기 전에 모든 수단을 다해 그를 처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모든 걸 다 해보기 전에는 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켄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놈을 자기 굴착기로 깔아뭉갤 수 있다고 말하지만 프리뮬라는 원하지 않아요. 프리뮬라는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상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싸우고 싶어 하고 그것은 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귀족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켄은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 문제임을 이해하고 프리뮬라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죠. 그녀는 백작 부인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부인은 프리뮬라 회사를 괴롭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편지를 부패한 상인에게 보냅니다. 심하게. 그 덕분에 괴롭힘은 멈추고 프리뮬라는 평소처럼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켄은 자신의 집으로 배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누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쌍안경을 꺼내 들었을 때 놀랍게도 백작 부인이 직접 그를 방문하러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프리뮬라가 그녀를 맞이하러 가고 남작 부인은 켄에게 자신이 샤가와 그의 산적들을 죽인 남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켄은 그녀가 잘못 알고 있다고 둘러대려 하지만 그 여자는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철저한 조사였습니다. 마지못해 켄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남작 부인은 그의 앞에 절을 하며 요청을 하고 그는 이 일이 재미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작 부인은 왕이 전국을 가로지르는 운하건설을 명령했고 모든 귀족들이 자신이 맡은 구간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영토를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토 공사가 상당히 늦어졌고 그 때문에 그녀의 남편은 왕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남작 부인은 켄에게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하면 귀족 자기와 땅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운하의 상당 부분을 단 한 달 안에 완공해야 한다며 켄에게 제때 완공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일을 해낸다면 무엇이든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며 그것에는 자신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켄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좋아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켄은 조금 진정하며 마법사인 켄은 분명 마법책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법책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하이 프로텍션이라는 희귀한 마법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미나는 켄에게 그것은 용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켄은 이제 관심을 보이며 만약 앤이 그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를 수락하고 캐논은 그를 저택으로 데려가 모든 것을 줍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켄은 1억 엔이 넘는 돈을 벌었고 곧바로 새로 산 세단을 타고 공사 현장으로 향합니다. 이상한 마차를 보고 소녀들은 깜짝 놀라고 자작 부인은 켄에게 보너스로 자신의 몸을 주겠다고 계속 말하는 갈증이 심한 여자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켄은 계속 거절합니다. 밤새 운전한 후 그들은 공사 현장에 도착하고 켄은 숲이 개간되지도 않아 힘든 작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숲조차 정리되지 않아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은 5km의 운하.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려는 순간 마유의 친구들이 그를 발견한다. 켄은 그들이 산적 사냥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그들은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그들은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 마유가 그들의 부주의함을 나무라는 동안 미나는 켄에게 매달리고 모든 고양이 인간들은 그녀에게 반한다. 모든 고양이 인간들은 그녀에게 반한다. 그 후 캐논은 켄에게 운하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상인들을 소개한다. 운하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상인들을 소개한다. 상인들이 물건 값을 적어놓은 계산서를 건네주자 프리뮬라가 흘끗 보니 상인들이 백작 부인을 바가지 씌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리뮬라는 도끼 하나에 은화 10개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상인들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들에게서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장사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프리뮬라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켄에게 상인들이 가져온 것과 같은 수량의 도끼를 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켄은 즉시 온라인으로 도끼를 구입하고 개당 은화 1개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개당 가격에 캐논과 상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서 물품을 사기로 결정하지만 상인들은 화가 납니다. 그들은 캐논에게 자신들이 포갤럼 상회 소속이라고 상기시키며 그녀가 그들과 적을 만들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캐논과 프리뮬라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켄은 토갈럼이 프리뮬라의 사업을 괴롭히던 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에 대해 깊이 조사하여 그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로는 자작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작의 하지만 운하를 제때 완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캐논은 여전히 켄과 거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필요한 수량의 도끼를 제공한 후 운하를 파는 굴착기에 쓸 엄청난 양의 등유를 구입합니다. 그러는 동안 수인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모두 스라소니를 숭배하기 때문에 벨에게 바칠 재물을 사냥하느라 작업에서 시간을 좀 씁니다. 켄이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캐논의 마차가 아직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앤의 도움을 받아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캐논은 정말 그 맛에 압도됩니다. 캐논은 그 맛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켄은 그의 고양이 친구들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들을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식사하고 싶지만 다른 작업자들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작업자들에게 불공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켄에게 근처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지만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입맛 없이 식사를 합니다. 프리뮬라는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직원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켄의 허락을 받아 직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파는 노점을 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켄은 캐논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새 욕조를 사고 목마른 캐논은 켄에게 같이 목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켄에게 달라붙지만 켄은 캐논의 모든 접근을 피합니다. 문자 그대로 몸을 던지지만 켄은 그녀의 모든 추파를 피합니다. 자신이 가정적인 남자이고 더 깊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하는 거야. 귀족들과 다음날 아침 켄이 일어나 보니 캐논이 프리뮬라가 음식값 한 대에서 일하는 것을 돕고 있었고 그녀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며 그녀를 다르게 보게 돼. 음식값 한 대에서 그녀가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여자들에게 자기 바지 속으로 그 여백작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주지만 캐논은 그녀에게 한 달의 시간이 있다고 말해. 하지만 캐논은 그에게 한 달 동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갑자기 근처 식당 주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 프리뮬라에게서 장사를 빼앗겼다고 완전히 발끈한 여자. 하지만 프리뮬라가 유명한 상인 말로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는 꼬리를 내립니다. 자신의 기세가 꺾입니다. 프리뮬라는 사람들에게 식당 음식을 먹게 하려면 적정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 후에도 켄은 계속 운하 공사를 하고 곧 캐논의 하인들이 그곳에 도착하지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곧 켄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몸을 깨끗이 하는지 묻고 그들은 그에게 언덕 위의 샘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샘은 그들이 쉽게 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켄은 그들에게 술과 밥과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짐승들은 즉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켄에게 하루 종일 필요한 물을 가져다주고 밤에는 술 파티를 합니다. 밤에 캐논은 짐승족들과 함께 만취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켄에게 추파를 던진다. 그녀는 켄에게 달라붙는다. 하지만 켄은 그녀가 취한 것을 이용해 앞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그녀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다. 그 방의 요소를 제거하고 켄은 제때 운하 건설을 완료하고 수도에서 왕족들이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온다. 축하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켄은 원치 않았지만 축하 행사에 참석해야만 했다. 그리고 캐논이 그를 불러 모두 앞에서 그의 독특한 마법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모두 앞에서 말이죠. 그는 따라하기로 하고 자신의 굴착기를 소환하여 통나무를 저글링하며 모두를 감탄시킵니다. 그 후 귀족들은 서로 어울리기 시작하고 캐논의 영토를 특히 시기하는 한 노인은 그들이 실패해서 땅을 버리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캐논이 그의 말에 비웃자 그는 분노하며 떠납니다. 캐논이 그의 말에 비웃자 그는 분노에 차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마차에 오르자 프리뮬라는 자신을 납치하도록 산적 샤가에게 돈을 준 전 귀족을 알아봅니다. 그가 바로 자신을 납치하도록 산적 샤가에게 돈을 준 전 귀족이었습니다. 켄은 그 늙은 귀족이 아마도 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에 그는 캐논의 남편인 자작을 만나는데 자작은 지금까지 자신의 영지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왔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영지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켄 덕분에 간신히 마감 시간을 맞춘 후 그는 더 잘 해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직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완전히 책임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지 문제 대신 자칭 예술가이기도 한 남작은 켄이 판매하는 인쇄된 책에 더욱 궁금해합니다. 스스로도 그는 켄에게 책을 인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고 켄은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뚱뚱한 남작은 마침내 자신이 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 후 남작은 프리뮬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게 앞으로 영지의 재정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없다면 영지의 부패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결코 세상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뮬라는 너무 벅차다고 대답하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자작은 그녀가 유명한 말로 무역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토갈럼을 화나게 해서 나쁜 짓을 할까 걱정합니다. 짓을 할까요? 켄은 그 놈을 없애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자작은 군대를 유지할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밝힙니다. 토갈룸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캐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케인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결국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만약 명령을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곧 명령을 받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인과 그의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함께 목욕을 하는 동안 미나는 앤이 엄청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케인은 그녀에게 동의하고 앤에게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케인은 그녀에게 동의하고 앤에게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 거리에서 한 여자에게 길러졌고 이제는 친가족을 찾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켄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켄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켄과 앤은 고위보호 마법서를 등록하는 늙은 마법사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들을 위해 고위보호 마법서를 등록하는 늙은 마법사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앤이 마법서를 읽으려고 하자 켄은 할머니에게 약 10년 전 거리에서 죽은 재능 있는 젊은 마법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할머니는 켄이 앤의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록 거리에서 마법사가 죽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재능 있는 흑발 마법사 아르메리아가 약 10년 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마침 아르메리아는 기록에 따르면 앤 이전에 고급 보호 마법책의 주인이었고 할머니는 그저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켄에게 앤의 가족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앤이 그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켄에게 앤의 가족을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앤이 그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켄은 이 말을 듣고 깊이 충격을 받아 할머니에게 자신은 PDF 파일이 아니며 아는 자신의 딸과 같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곧이어 켄은 안과 마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만 안은 중간에 고위보호 마법을 연습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1초 동안만 장벽을 생성하는 데 성공하지만 금세 산산이 부서지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실패해서 속상해하는 그녀를 켄이 위로하려 하자 배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켄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여 온라인으로 위장약을 찾기 시작하지만 마유는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마유는 앤이 첫 생리를 시작했다고 켄에게 말하고 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서둘러 앤을 집으로 데려가고 다행히도 프리뮬라도 막 일해서 돌아옵니다. 마침 프리뮬라는 앤에게 생리와 신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앤은 밝게 뛰쳐나와 켄에게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켄은 앤에게 그게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앤은 갑자기 그에게 자신이 자기 아기들을 원해요. 켄은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뿜어낸 후 아내에게 적어도 5년은 자기와 무언가를 할 만큼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만 이 말에 프리뮬라가 화를 냅니다. 프리뮬라는 켄의 귀를 잡아당기며 진심이냐고 묻지만 켄은 그저 잠시 아내 주의를 돌리는 것이라고 아니 잘하면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이죠. 며칠 후 켄이 자기 집 뒤 절벽에서 일하는데 물 위를 달리는 마차를 발견합니다. 그는 놀랐고 말로가 거기서 나오자 더 놀랐습니다. 말로는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프리뮬라의 성공적인 사업을 축하한 후 켄에게 토갈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갈럼. 켄은 너무 서두르는 상인을 멈추고 사업 경쟁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해변 우산 아래에 피크닉 세트를 설치하고 프리뮬라와 말로는 둘 다 그 모든 것을 잊고 그곳의 사업적 가능성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우산. 그 후에 켄은 말로에게 정식으로 그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청하고 노이는 그저 비웃으며 프리뮬라가 이미 자기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훈훈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켄은 장인을 위해 파티를 엽니다. 그의 장인을 위해서요. 곧 말로는 이 도시의 시장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켄을 보러 오랜 친구들이 옵니다. 크루탄이 그를 방문했고 폴을 데리고 왔습니다. 폴은 프리뮬라를 보고 기뻐하지만 그녀가 켄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비탄에 잠깁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청혼한 후 사라졌을 때 그저 수줍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야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프리뮬라가 더 나은 남자를 선택해 함께 인생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강력한 동맹을 한 명 더 얻게 된 켄은 포갈렘을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카논과 그녀의 남편도 있는 시장으로 가서 그가 맞서는 것을 보기 위해 갑니다. 악덕 상인. 켄은 포갈렘 무역회사의 가판대에 가서 물건을 사는지 묻고 열정적인 한 남자가 그렇다고 하자 켄은 팔 물건이 있다며 곧바로 아이템 박스에서 거대 거미 괴물의 시체를 꺼냅니다. 그러자 시장은 혼란과 공황에 빠지고 상인은 켄에게 싸움을 걸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켄은 정확하다고 말하고 포갈렘의 졸개들이 무장을 하고 나타나기 전에 포갈렘 자신도 나타납니다. 그 전에 그들은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켄을 알아보고 포갈렘에게 그가 그들의 사업을 망쳐놓은 마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켄은 그 놈에게 자기 아내를 괴롭힌 것에 대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포갈렘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의 부하들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켄은 지원 없이 온 것이 아니었고 폴, 크루톤과 다른 이들이 그와 함께 싸우기 위해 나섭니다. 포갈렘은 부하가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지만 발이 켄 앞으로 뛰어들자 모든 고양이족들은 깜짝 놀랍니다. 신성한 밥캣이 켄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꽁무니를 내빼고 도망친다. 밥캣과는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포갈렘은 즉시 자신의 요새로 후퇴하고 켄과 그의 일행이 그곳에 들어서자 밥캣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게 용병단을 발견한다. 밥캣과 말이다. 발은 그들의 우두머리를 보고 수상하게 흥분하고 켄은 그가 과거에 발을 다치게 한 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개 용병들은 즉시 그들을 공격하고 폴이 앞으로 나서서 싸운다. 그들의 지도자에게 대항하여 마유와 미나는 나머지 개 용병들을 처리하며 완벽한 궁술 실력을 뽐내는 동안 크루통의 친구도 개들을 몰아냅니다. 우두머리 개는 폴과 호각을 이루며 계속 싸우고 그때 켄이 싸움에 가세하기로 합니다. 그는 소형 굴착기를 소환하여 파갈렘의 저택을 파괴하고 돌을 던져 그의 부하들을 기절시킵니다. 파갈렘은 자신이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켄이 추격. 켄은 포갈렘이 밖으로 나가자 소형 굴착기를 아이템 박스에 다시 넣고 큰 굴착기를 소환하여 그의 가게를 파괴합니다. 켄이 건물을 파괴하자 그 녀석은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말로는 켄에게 건물을 파괴할 필요 없이 이 도시에서 본부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합니다. 건물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며 그 건물을 이 도시에서 그들의 본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도시에서 그들의 본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갈렘은 말로와 켄을 저주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으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죽이려 했으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켄은 그와는 반대로 될 거라고 말합니다. 포갈렘이 자기 부하들에게 무기를 뽑으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는 자작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 자작이 나서서 켄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 포갈렘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의 몰락을 위한. 그러고는 자작이 포갈렘에게 재산을 버리고 도시를 영원히 떠난다면 그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포갈렘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떠나기 전에 말로에게 켄을 좋은 동료로 얻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딸이 납치당한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부탁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수도에서 전령이 와서 켄이라는 이름의 마법사를 즉시 왕궁으로 소환한다는 왕명을 전한다. 자작은 편지가 진짜임을 확인하고 포갈렘은 켄에게 튀는 못은 박힌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켄은 그의 말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는 프리뮬라가 납치된 진짜 이유가 자신이 그들과 손을 잡은 후 말로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자 몇몇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자신 때문에 프리뮬라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켄은 분노하고 앞으로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프리뮬라와 말로에게 당분간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원치 않는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장은 원하지 않는 관심을 받지 않도록 그럴 거예요. 프리뮬라는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납치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포함된다고요. 그녀는 켄에게 자신은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그와 함께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평생을 보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왕실에서 조만간 그를 부를 것이 뻔했고 이제는 그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크루토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폴의 영토에 있는 새 집으로 갑니다. 영토로 이사합니다. 앤은 가장 친한 친구 메리와 감정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 후 켄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짐을 싸고 나서 가나안과 자작에게 수도로 가지 않고 도망친다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말을 듣고 당황하는데 그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될 것이고 켄의 탈출을 방치한 것에 대해 그들도 유죄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켄은 왕도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의 여자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